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고통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고요. 젊었을 때는 버티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참아왔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위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나를 완성하는 재료다. 처음 들으면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재료라니 그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한 건 고통을 미화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걸 그는 평생의 관찰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6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왔는데 막상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일상과 무기력함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허전함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심리라고 합니다. 고통이나 결핍을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덮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여성은 결국 허전함을 없애는 대신 허전함을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비교 때문입니다. 옆집은 자녀가 잘 됐다더라, 친구는 건강하게 잘 지낸다더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편하게 사는 것 같다더라. 이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내 고통은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같은 직장을 다녔던 동료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소식 하나가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심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교 대상을 항상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를 할수록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성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동료의 삶을 부러워하는 동안 정작 내 삶은 누가 살고 있는 건가 하고요. 그 질문 하나가 비교를 멈추게 했습니다. 고통은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출처를 알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유독 깊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감, 오랜 친구와의 멀어짐, 배우자와의 말없는 단절. 이런 고통은 몸이 아픈 것과 달리 어디가 아프다고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연락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혹시 말했다가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그냥 참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쌓이면서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괜히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식으로요. 그 여성은 결국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운하다고, 가끔은 연락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녀는 그제야 몰랐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고통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비로소 흐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통도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온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힘든 게 당연한 상태가 됩니다.
행복하거나 편안한 상황이 오히려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고 뭔가 잘못되려나 싶어서 긴장하게 되는 거죠. 7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뒤에도 뭔가를 사거나 즐기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은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화된 자기 억제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은 억누르는 것 자체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와도 스스로 억누르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남성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고통이 습관이었다면 즐거움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무언가 달라진 게 있으셨나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다거나 이전에는 몰랐던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됐다거나 스스로에 대해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60대 중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별것 아닌 일상이 사실은 별것이었다는 걸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큰 고통이나 위기를 겪은 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고통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견뎌낸 고통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습니다. 고통은 재료입니다.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왜 외로운지, 왜 허전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그 힘듦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고요. 그 질문 하나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들을 천천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패턴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자기인식이 생기면 고통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고통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관찰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이 재료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통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 비교가 고통을 키운다는 이야기,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표현해야 흐른다는 이야기, 습관이 된 고통은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고통을 견뎌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 남는다는 이야기. 살면서 겪어온 모든 힘든 시간들, 그게 다 허비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고 상황은 계속 바뀌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나를 완성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분명히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봐도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반대하니까, 가족이 말리니까, 혹은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돌아보니 그때 그 선택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었고 가족보다 자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댁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게 맞다는 눈치를 계속 보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맞춰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그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념을 꺾는 일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에 맞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의 소실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흐릿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나중에는 신념이 있어도 그것이 내 신념인지 남의 기대인지 구분조차 어려워집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있었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동료들이 적당히 눈 감아주는 일에도 혼자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에서 밀리는 일이 생겼고 주변에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처럼 살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보상심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게 행동했을 때 그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신념을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념의 가치는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그 기준이 흔들리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지켰던 원칙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지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옆 사람이 신념을 좀 내려놓고 상황에 맞게 살았더니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했고 거래에서 늘 정직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지인은 적당히 과장하고 말을 잘 꾸미는 방식으로 훨씬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성은 점점 자신의 방식이 고집스럽고 낡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더 잘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도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이 보이면 내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과만 보고 그 과정과 대가는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념 없이 빠르게 성공한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내 신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신념의 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신념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신념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할 때일 겁니다. 70대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분을 불편해했습니다. 엄마, 좀 그만하시면 안 되냐는 말을 자주 들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 여성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두려워 점점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맞춰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자꾸 무언가 잃어가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 의존이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강할수록 신념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를 위해 신념을 반복적으로 억누르다 보면 결국 감정까지 억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그것이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됩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관계는 가까운 것 같아도 어딘가 공허합니다. 신념을 지키는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관계 안에 가져오는 일입니다. 신념을 꺾는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집에서는 늘 조용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쌓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가족여행 계획도 지방 결정도 본인 의사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의견을 물어봐도 다 좋아, 알아서 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형성된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복적으로 내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더 이상 선택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 신념을 세우는 일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여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주류 철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헤겔이 철학계를 지배하던 시절 쇼펜하우어는 그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강의를 열었고 결국 학생이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채로 수십 년을 버텼고 그의 사상은 그가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념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다라고 말한 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됩니다. 그 선택 안에서 내 신념이 얼마나 살아있었느냐가 결국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았느냐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도 지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가장 오래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말하지 못한 것, 포기했던 것, 맞춰주기만 했던 시간들. 그것을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고 나름의 최선이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신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용히 지키는 것, 남의 시선보다 내 기준을 조금 더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삶이 끝나는 자리에서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았느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귀중한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가족 단톡방에 답장을 보내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퇴직을 했어도 아이들이 다 자랐어도 몸은 여전히 어디선가 불려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조용히 앉아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바로 이럴 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고요함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은 혼자 남겨진 집 안에서 조용함이 너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뭔가를 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지인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요함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외부 자극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바쁜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멈추는 것이 더 힘든 상태가 됩니다. 움직이고 있을 때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슬픔이나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쁨을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함은 이 회피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 앞에 잠시 앉아보는 것, 그것이 고요함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오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손자를 외국에 보냈다 하고, 누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하고, 누구는 아직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오면 한동안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문제는 비교가 멈추지 않으면 내 삶은 항상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더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소음에서 눈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삶이 만들어내는 소음, 그것이 우리의 고요함을 가장 먼저 빼앗아 갑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이 비로소 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도 매일 자녀들의 일상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아이들은 잘 있는지,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은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 연락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연락을 늦게 받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걱정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것은 관계 의존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로 살아온 분들은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타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타인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고요함을 찾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연결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것이 고요함의 핵심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하다고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티 내지 않고 아파도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유 없이 자주 화가 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 괜히 나를 세우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감정 억압이 오래되면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꿉니다. 표현되지 못한 슬픔은 분노로 나타나고 인정받지 못한 고통은 예민함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어딘가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성격 문제로 오해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표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함은 이 억눌린 것들을 꺼내보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살펴보는 것.
그 짧은 시간이 오랜 소음을 조금씩 잠재웁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항상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조용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이게 오래가겠어라는 마음이 따라왔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이 습관화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아온 분들은 긴장이 풀리는 것 자체를 낯설게 느낍니다. 편안함이 오히려 불안의 신호가 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긴장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이 찾아와도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패턴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 불안이 현실의 위협 때문인지 아니면 습관이 된 긴장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생기는 순간 고요함이 조금씩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혼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후회되는 일들, 못다 한 말들, 아쉬운 선택들이 걷는 내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매일 걸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걸으면서 그냥 나무를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무가 보입니다. 이것이 자기인식의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자기인식은 내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에서 고요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요함은 세상이 조용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족, 직업, 관계, 역할, 그 모든 것들이 한때는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바꾸거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제 길을 가고 오래된 관계들은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존재하는 나, 그 조용한 나와 마주하는 것이 고요함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것입니다. 뉴스는 불안을 키우고 주변은 비교를 부추기고 관계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합니다. 그 소음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자리를 내 안에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혼자 앉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일 때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조용히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걸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왜 자꾸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퇴직 후에는 드디어 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잘 됐는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건강은 얼마나 더 버텨줄지 온갖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낮추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허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낮추라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포기하고 살라는 건가?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더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심리라고 설명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외부에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더 좋은 물건,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관심. 그런데 문제는 채워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바로 다음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70대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자 갑자기 자신이 텅 빈 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쏟아부었던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욕망을 낮춘다는 것은 남을 위한 욕망을 줄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욕망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비교합니다. 옆집 차가 더 좋아 보이고 친구 자식이 더 잘 된 것 같고 누군가의 노후가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 비교가 쌓이면 내 삶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보다 주변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더 좋아 보이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내 것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의 여행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관리 이야기를 들으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늘 무거웠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것을 못 가졌을까? 그 생각이 며칠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여성이 어느 날 모임을 잠시 멀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비교 속에서 원했던 것들이 사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욕망을 낮춘다는 것은 남의 욕망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서운함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커지면 관계가 오히려 상처의 원천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의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잘 대해주면 괜찮지만 조금만 소홀해져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지치게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화가 뜸해지면 섭섭하고 명절에 늦게 오면 서운했습니다.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혼자 쌓아뒀더니 어느 순간 자식들을 볼 때마다 어색해졌습니다. 그 남성이 조심스럽게 태도를 바꿔봤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짧게 안부를 건넸습니다. 기대를 줄이니 오히려 작은 연락도 반가워졌습니다. 관계에서 바라는 것을 줄이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욕망을 낮추면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욕망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슬퍼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터져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짜증, 이유 없는 무기력, 잠 못 이루는 밤이 그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누르면 무의식에서 그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화가 치솟거나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이 괜찮은 척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 그냥 슬픔이 흐르게 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슬픔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욕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그것이 자신인 줄 압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던 사람은 바쁜 것이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어느 순간부터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쉬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화라고 합니다. 반복된 행동이 뇌의 기본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뭔가 계속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모임을 만들고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가 생겼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오랜만에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욕망을 낮추면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인식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안한 건지 그걸 잠깐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을 살면서 자신보다 남을 더 잘 알고 삽니다.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부모 걱정. 정작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남성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지쳐 있었다는 것을. 남들에게는 괜찮다고 했고 자신에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진심으로 물어보자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낮추라고 했지만 그 첫 번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는 욕망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삶에서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지위도 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줄어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나 자신이 고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지쳐있는 사람인지 그게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욕망을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 더 많은 것보다 더 깊은 것, 바쁜 삶보다 조용한 하루.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그 작은 내려놓음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걸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누군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 감정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예전만큼 대우해주지 않는 것 같고 가족들도 자신의 말에 귀를 덜 기울이는 것 같아서 속으로 자꾸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건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인식은 단순히 내 이름과 직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 대해서는 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알겠다. 저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다. 저 사람은 불안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 눈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그게 진짜 화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의 맹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볼 때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무의식적으로 외면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자신을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자신을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70대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늘 어딘가 어색하고 서먹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잘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했는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면 항상 결론이 잔소리로 끝나서 피하게 된다고. 그 말이 처음에는 상처로 들렸지만 며칠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통제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대부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힘들어도 티 내지 않고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누르면 그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외로운 건지 지친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 앞에서 늘 강한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고 힘들다는 말은 더더욱 꺼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의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이 자기인식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이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비교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옆집은 어떻게 사는지, 친구 자식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누구는 어떤 차를 타는지 그 비교가 쌓이면 내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남의 삶이 내 삶의 척도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부 기준에 의한 자기평가라고 합니다. 자기 내면의 기준이 약할수록 사람은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아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면 갖고 싶어집니다. 정작 그게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자 자신도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여성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면 소심하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여행을 다니는 척 사진도 찍고 올렸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자신을 아는 사람은 비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남이 뭘 하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관계도 어긋납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거나 아예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왜 섭섭한지 설명도 못한 채 사이가 멀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의존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사람은 상대에게 그것을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고 결국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그 여성은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게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말로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오래된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보았고 남편도 자신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처음 아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알아야 관계도 솔직해집니다. 솔직한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보상 심리도 자신을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언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외부에서 그것을 메우려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사거나 더 바쁘게 지내거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데 그 허전함의 정체를 모르면 무엇으로 채워도 결국 다시 비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면의 공백을 외부로 채우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지쳐갑니다. 6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무언가 허전하다는 느낌에 이것저것 취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요가도 해보고 수채화도 배우고 합창단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허전한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취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자 비로소 찾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알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습관도 자기인식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피하거나, 화가 나면 침묵하거나, 힘들면 혼자 사귀거나. 그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그렇게 굳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화된 반응 패턴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만들어진 대응 방식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동화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바꾸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알아채지 못하면 바꾸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의견이 다를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상대가 물러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랑 얘기하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려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대가 자신의 말을 무시할까 봐 먼저 크게 나갔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삶에서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지위도 재산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달라지거나 멀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정리된 자리에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남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자신답게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가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밖을 향해 달려가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안으로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 안쪽에 있는 나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던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주방에 앉아서 물 한 컵 들고 천장만 바라봤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텼나요? 아니면 무너졌나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중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처음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죠.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느끼실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 전쟁터에 나간 군인? 아니면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영웅적인 인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그런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가족 때문에 참아야 했던 그 순간, 몸이 아픈데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일주일을 미뤘던 그 순간,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돌아섰던 그 순간, 그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정작 자기 삶에서는 그 작은 용기조차 내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고통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문제는 피하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정수 씨, 올해 62살입니다. 2021년 봄, 이분은 한 달 사이에 두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서 떠나보냈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다니던 회사에서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봐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이분은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누구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베란다 의자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다고 해요.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다음날 아침 이분은 출근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났더니 몸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분은 그 이후 6개월 동안 희망퇴직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일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없었어요. 회사 분위기는 어색했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았고 몸도 자꾸 아팠습니다. 그래도 출근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오래 하던 업무에서 후배들이 잘 처리하지 못하던 거래처 문제가 생겼는데 이정수 씨가 거의 혼자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회사 측에서 먼저 계약직으로 전환 제안을 했고 이분은 64세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버텼다기보다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 보니까 뭔가 됐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이 먼저 회복되고 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면 감정이 나중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기분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거창한 결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고 몸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순옥 씨 68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도 참았고 남편이 무심하게 굴어도 참았고 자식들이 몰라줘도 참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했고 본인도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64살 되던 해 큰딸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위와의 문제로 딸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김순옥 씨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딸이 걱정되고 사위가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반찬만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줄 거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죽겠는데. 그 말에 김순옥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참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한테는 그게 나한테 관심 없는 엄마로 느껴졌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이분은 그날 이후에 작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말하기로 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말을 못해서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 말 한마디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이분은 참는 대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딸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연락이 잦아졌고 딸이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는 날이 들었습니다. 김순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담을 쌓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참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고통을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조절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억누르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반면 조절한다는 건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김순옥 씨가 딸한테 한 그 한마디가 평생 참아온 것보다 더 큰 용기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민철 씨 65살입니다. 이분은 2022년에 몸에서 이상한 신호를 느꼈습니다. 숨이 쉽게 차고 계단 오르기가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5층도 거뜬했는데 2층만 올라가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랬고 친구도 그랬고 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민철 씨는 안 갔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분 대답이 이렇습니다. 갔다가 나쁜 말 들을까봐요.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나쁘면 그냥 모르는 게 낫지 않나 싶었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알면 더 무서우니까 모르는 게 낫다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2023년 가을 박민철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 말이 1년만 더 늦게 왔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회복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피한 건 답이 아니라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할 때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에 대한 불안만 잠깐 안 보이는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행동이라고 합니다. 두려운 것을 피하면 단기적으로는 불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피하면 피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신호를 뇌가 반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박민철 씨가 1년 동안 병원을 피한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두렵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한다는 겁니다. 박민철 씨가 1년 전에 그 두려움을 안고 병원에 갔더라면 수술도 덜 힘들었을 테고 회복도 빨랐을 겁니다. 이분은 지금 퇴원 이후로 6개월마다 병원에 갑니다. 이제는 안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요. 근데 가야 하는 거 알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오연자 씨 67살입니다. 이분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10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인데 젊을 때부터 형제끼리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제부턴가 명절에도 연락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2019년 남동생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연자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색하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가면 그동안 안 연락한 게 더 민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봄 동생이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요. 오연자 씨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준비도 없었고 어떤 얼굴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병원에서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먼저 웃더라고요. 누나 왔어? 그 짧은 한마디에 오연자 씨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동생이 태어나는 날까지 거의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팝도 싸가고 그냥 옆에 앉아있기도 하고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수술이 잘 돼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연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안 갔으면 동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평생 못 잊었을 거야. 그게 더 무서웠어. 그게 핵심입니다. 이분이 병원에 간 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어색한 게 싫고 민망한 것도 싫었지만 안 가서 생길 후회가 더 무서웠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 계산이 맞았던 거죠. 우리는 종종 지금 이 고통과 나중의 후회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지금 어색한 게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근데 그 대가로 나중에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후회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예기적 후회라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를 미리 상상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상상이 우리 행동을 바꾸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어떤 때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연자 씨는 후회가 두려워서 갔습니다. 그게 용기였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영태 씨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40년 넘게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그분은 은퇴 이후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자고 또 TV 보고 그러다 보니 몸도 무거워지고 기분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이 있다는 안내문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 저녁 손자한테 카카오톡 사진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참 씨름하다 포기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옆에 앉은 사람들은 금방 따라가는데 본인만 자꾸 틀렸습니다. 강사한테 같은 걸 3번씩 물어보기도 했고 집에 와서 혼자 연습하다가 화가 나서 폰을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8주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수료식 날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영태 어르신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 보니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그 말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최영태 씨는 손자한테 사진도 보내고 유튜브로 뉴스도 보고 요즘은 오래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채팅방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시작도 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늦었다는 게 얼마나 막연한 핑계였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말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해내는 경험을 통해서 쌓입니다. 최영태 씨가 스마트폰 교육을 마친 게 그 분한테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되찾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꼭 큰 위기를 버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내려놓고 작은 걸 시작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렵고 어색하고 귀찮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건 뭐냐?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안 느끼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분도 그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것, 불안을 느끼면서도 피하지 않는 것, 두렵다는 걸 알면서도 한 발 떼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있더라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돌처럼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찾고 있는 나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가족이 소중하니까 걱정이 되고, 건강이 중요하니까, 아프면 무섭고, 관계가 의미 있으니까 어색해도 연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삶입니다. 오늘 나온 5 이야기 한 문장씩 다시 짚어볼게요. 이정수 씨는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습니다. 김순옥 씨는 평생 참는 것이 용기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이 더 큰 용기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담을 허물었습니다. 박민철 씨는 두려워서 피했지만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무섭더라도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오연자 씨는 지금의 어색함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 선택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최영태 씨는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을 내려놓고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돌려줬습니다. 이 5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들 두렵고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뭔가를 했습니다.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용기입니다. 고통이 없어지길 기다리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우리가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중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기 싫었는데 했고, 두려웠는데 갔고, 어색했는데 말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선택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미뤄온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병원 예약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한테 문자 한 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보고 싶었는데 이 나이에라는 말로 접어뒀던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한 가지에 대해 오늘 딱 한 걸음만 떼보시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찾아보는 것도 한 걸음입니다. 병원 번호를 검색해보는 것도 한 걸음입니다. 주민센터 문화강좌 일정을 찾아보는 것도 한 걸음입니다.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한 걸음씩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꽤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이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에 골목이 있으셨나요? 몇 년 만에 다시 갔더니 다 바뀌어 있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래된 분식집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카페가 생겼고 옆에 있던 슈퍼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골목 풍경이 낯설어서 잠깐 멈춰섰던 그 느낌. 그냥 섭섭한 건지 허전한 건지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발걸음이 무거웠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에 저항하지 말자. 짧은 말입니다. 듣고 나면 뭐 당연한 소리 아닌가 싶기도 하죠.
세상이 변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변화를 머리로는 알면서 실제로는 계속 저항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삶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는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뭔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요? 자식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거나 몸이 전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요즘 사람들이 문제다. 예전이 훨씬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세상이 변한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힘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우리는 변화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 낯선 것은 뇌가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 삶을 올가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변화가 두렵거나 불편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항을 조금 내려놨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시게 될 겁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권태식 씨 66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아들 둘을 도시로 보내 공부시켰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다는 자부심이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명절에 내려오면서 올해는 좀 짧게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 학원 일정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권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작은아들은 아예 처가 쪽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했고요. 이분은 점점 아들들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걸어봤자 바쁘다는 소리만 듣는 것 같았고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눈치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권태식 씨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서운한 거야?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거야? 그 말에 이분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본인이 기대하는 건 아들들이 예전처럼 오래 머물고 먼저 전화하고 부모 일정을 최우선으로 맞춰주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아들들이 아직 집에 살던 때였고 지금은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중년 남성들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권태식 씨는 그 이후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 때 언제 오냐는 말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더 편하네요. 그 한마디가 이분한테는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뒤부터 큰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면 그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집니다. 반대로 달라진 상대에게 달라진 방식으로 다가가면 관계가 다시 숨을 쉽니다. 권태식 씨가 바꾼 건 아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나정희 씨 63살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체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애들 셋 키우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면서도 별로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게 자랑이기도 했고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예전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원래 이 정도는 버텼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61살 되던 해에 무릎, 연골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일찍 관리했으면 수술까지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나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기 몸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몸이 버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몸도 나이를 먹는다는 걸 그때서야 실감했다고 합니다. 퇴원하고 나서 이분이 한 첫 번째 일은 동네 의원에서 정기검진을 예약한 겁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스스로 검진을 예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거나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거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무릎도 꾸준히 관리해서 지금은 가벼운 산책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정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인정하면 내가 늙은 것 같아서요. 근데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잘 관리하게 됐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를 몸이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변화에 저항한 겁니다. 그 저항의 대가가 수술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솔직합니다. 변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변화를 수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장병철 씨 68살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수학 선생이었고 학교에서는 꽤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게 이분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65살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식 날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해준 자리도 있었고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쉬는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TV도 보고 산책도 하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이분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쉬어야지 고생했으니까 즐기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병철 씨는 즐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선생님이라는 역할로 살았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까 본인이 누군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변화의 계기는 엉뚱한 곳에서 왔습니다. 퇴임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대상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그 공고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첫날 나가서 70살 어르신한테 마우스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혼자서 검색을 하셨을 때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장병철 씨 가슴속에 뭔가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3년 전 일입니다. 지금 이분은 매주 2번 도서관에 나가고 있고 작년부터는 담당 강사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졌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건 여전히 나더라고요. 이게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은퇴라는 변화 앞에서 장병철 씨가 처음에 한 건 저항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놓지 못하고 그 역할이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루하루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 역할을 가능하게 했던 본인의 능력과 성향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른 형태로 발휘할 곳을 찾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전환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이 바뀌어도 내가 가진 것 자체는 남는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쓸 건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전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저항하는 사람의 은퇴 이후 삶은 꽤 다르게 흘러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조명순 씨 65살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랑도 친해서 머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 시간이 이분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조명순 씨는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동안 다른 미용실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어색하고 괜히 낯선 사람한테 머리를 맡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머리를 그냥 집에서 대충 손질하거나 아는 동네 분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냥 새로운 데 한번 가봐. 거기가 마지막 미용실도 아니잖아. 그 말이 뭔가 딱 맞았습니다. 조명순 씨는 그 다음 주에 딸이 추천해준 동네 미용실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원장님도 모르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가다 보니까 거기도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새 미용실 원장님이랑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안 가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큰 변화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단골집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소한 변화에도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로운 미용실 하나 못 가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저항들이 모이면 일상 전체가 점점 좁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바꾸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바꿨을 때 좋을 수도 있는데 바뀌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안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크고 작은 모든 변화에서 다 나타납니다. 미용실 하나부터 삶의 방식 전체까지요. 조명순 씨가 새 미용실에 간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저항을 내려놓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다음 변화 앞에서도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임순애 씨 67살입니다. 이분은 딸 가족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네가 몇 동 건너편에 살아서 일주일에 2~3번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지냈습니다. 손자 손녀 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됐고 딸이 장 보다가 하나 더 사오는 것도 이분이 반찬해서 건너다 주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세종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사위 발령이 났어요. 임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 간다는 게 서운한 건지 섭섭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게 두려운 건지 그 감정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습니다. 딸내가 이사를 나간 뒤 처음 2달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괜히 딸 살던 동쪽으로 눈이 가기도 하고 손자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바쁘다고 하면 더 허전했습니다. 팝도 자꾸 조금씩만 하게 됐고 아침이 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변화가 생긴 건 딸의 권유에서였습니다. 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영상통화하는 거 어때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처음엔 영상통화가 어색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짧게 끊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손자 손녀가 먼저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라든가 새로 배운 춤 같은 것들을요. 임순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살 때는 그냥 만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어요. 이게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딸 가족이 이사간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상황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건지는 임순애 씨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영상통화라는 새로운 방식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하고 저항하고 그러다 결국 받아들이는 순서입니다. 임순애 씨도 처음엔 그 상실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딸이 내민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괜찮은 척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진짜로 적응했다는 겁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다들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아들이 달라진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몸이 변한 걸 외면했고, 역할이 사라진 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단골집이 없어진 것도 한동안 놔주지 못했고, 딸이 이사간 뒤에도 2달을 허전하게 보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뇌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은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반면 새로운 것은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낯선 걸 배우고 적응하고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걸 거스르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뇌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저항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앞에서 힘든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문제는 그 저항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입니다.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아들은 계속 바쁜 중년으로 살고 몸은 계속 나이를 먹고 역할은 계속 달라집니다. 내가 저항하는 동안 변화는 그냥 앞으로 나가고 있고 나만 제자리에 서서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변화에 저항하지 말자고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항이 변화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저항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오늘 나온 5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권태식 씨는 아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바꿨더니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정희 씨는 몸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다가 수술까지 갔습니다. 인정하고 나서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병철 씨는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사라진 게 자기 전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발휘하는 곳을 찾았더니 다시 하루가 살아났습니다. 조명순 씨는 단골 미용실 하나가 없어진 것도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새 미용실에 한번 가보고 나서야 저항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임순애 씨는 딸 가족이 이사간 상실감을 2달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오히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5분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 보이시죠? 변화가 먼저였고 저항이 뒤를 따라왔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야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변화에 저항하지 말자는 건 모든 걸 다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거고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자는 겁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머지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변화를 지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지나왔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저항을 조금 일찍 내려놓으면 그 과정이 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가 뭔지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자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몸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은퇴 이후의 일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 단골집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아직 저항하고 있는 건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거창하게 뭔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한번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 달라졌구나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시는 것으로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을 내려놓고 달라진 세상 안에서 내 방식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